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현주소입니다. 네, 2026년 2월 23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5,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쌍도마쳐죠.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SK하이닉스는 100만 넥스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뭐랄까 정말 경이로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지표를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매도세나 핵심 인재 유출이라는 좀 상반된 데이터가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현재의 한국 증시와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랠리는 AI 슈퍼사이클이 만든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적 성장인가? 아니면 극단적 쏠림 현상과 외부 리스크가 내재된 취약한 과열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현재 시장 흐름이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실적 개선과 AI 펀더멘털에 기반한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랠리라고 봅니다. 반면 저는 특정 두 기업에 대한 기형적인 이익 의존도 그리고 대규모 외국인 자본 이칼과 핵심 인재 유출을 고려할 때 현재의 랠리가 매우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수의 화려함이 오히려 시장 내부에 자리 잡은 구조적 취약성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다는 점을 오늘 명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제 입장을 먼저 발제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막연한 테마나 기대감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적 데이터입니다. NH투자증권의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숫자의 파괴력을 실감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66% 급증한 2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4조 원이라니 과거 대한민국 전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도달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죠. 당장 올 1분기 영업이익만 38조 4천억 원으로 시장의 기존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숫자가 크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면의 맥락이 바로 펀더멘털의 변화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실적의 배경에는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즉 ASP가 각각 61%, 46%라는 기록적인 폭으로 상승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이클이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 호황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인한 극심한 공급난이 만들어낸 확고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렸음을 의미하죠. 게다가 거시경제적 측면도 긍정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15% 보편 관세라는 플랜 B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포가 아닌 안도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과 AI 사이클 그 자체에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숫자가 압도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AI 사이클이 강력하다는 점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기형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흥국증권과 조선일보의 분석을 연결해서 보면요. 현재 코스피의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 착시 현상에 기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 소속 기업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증가액이 15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149조 4천억 원이에요.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죠. 비중으로 따지면 무려 97.9%에 달합니다. 비유하자면 11명이 뛰는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단 2명의 선수가 팀 전체 득점의 98%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두 선수 중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팀 전체가 붕괴되는 구조라는 거죠. 국가 경제의 척도인 주식시장이 사실상 단 두 개의 반도체 기업 실적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다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입니다. 게다가 이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스마트머니의 이탈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9조 1,56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재미있는 건 실적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다는 삼성전자 하나만 무려 9조 5,540억 원을 순매도했다는 겁니다. 작년 연간 순매도액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을 단기간에 던진 거죠.
여기에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을 더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즉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R이 현재 코스피 전체 기준으로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처음으로 도달하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밸류에이션 확장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은 위험한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머니의 이탈, 즉 외국인 자본 매도에 대한 해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우려하실 수 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프레이밍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9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나는 엑소도스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입니다. 연초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간에 무려 59% 급등했고 코스피 지수 역시 38%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외국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특정 국가나 특정 자산의 비중이 단기에 이토록 급증하면 기계적으로라도 비중을 조절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는 것은 금융시장의 아주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차익 실현이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매도의 속도와 규모가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실적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왜 그 엄청난 물량을 지금 다 던지겠습니까? 오히려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증시가 5,900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자본의 체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고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반도체 두 기업만 튀는 기형적 구조라고 하셨지만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징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일례로 흥국증권은 SK의 실적 호조와 주주 환원율 기대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사업부의 쏠림이 아니라 SK스퀘어 같은 주요 자회사의 가치 상승이나 밸류업 공시를 통한 기대감 등 기업들의 구조적인 가치 재평가, 즉 레벨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외국인의 매도를 건강한 손바뀜이나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치부하기에는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자본의 질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그 9조 원대의 막대한 물량을 도대체 누가 어떤 돈으로 받아내고 있느냐를 봐야 하거든요. 매일경제 보도 데이터를 보면 현재 코스피 5,900선을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소위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급증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인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죠. 하지만 지금의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그 자리를 채우며 폭증했습니다. 심지어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1년 2개월 만에 3%대에서 4%대로 껑충 뛴 상황이에요. 즉 지금의 5,900선이라는 화려한 지수는 4%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며 빚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앵커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고비용의 개인 신용 대출이 메우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탄탄한 펀더멘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작은 충격 하나만 터져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상노각의 형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증가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단기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레버리지는 항상 양날의 검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시장의 본질적인 장기 추세를 꺾을 만한 핵심 위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그 외부 충격에 대해 좀 더 깊이 논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외부 충격이 바로 글로벌 무역 관세 리스크였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주도 증시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하락하는 그런 복잡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매그네피센트 7로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들과 반도체 지수는 굳건하게 반등했습니다. 반등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다울투자증권의 보고서를 꼼꼼히 뜯어보면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그 안도감이 매우 단기적이고 위험한 착실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5%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견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 122조 조치의 유효기간이 고작 150일, 약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실전 카드는 아직 책상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무역 조치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언제든 표적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나 국가안보를 핑계로 기준선을 높여놓고 협상 무기로 휘두르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현실화될 경우의 파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전체 이익의 98%가 반도체 두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에 특정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증시는 이런 핀셋 제재의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본질적으로 외부 변수에 극도로 취약한 천수답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5개월 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동되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재점화된다면 비투로 떠받쳐진 현재의 코스피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다울투자증권 보고서의 리스크 요인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네요.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의 핵심을 조금 다르게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관세 리스크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빅테크의 투자가 흔들리지 않는 한 반도체 랠리의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세라는 무기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미국 본토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AI 패권 경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무기가 바로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고용량 서버형 메모리거든요. 하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용 부담이 결국 수요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산 HBM에 미국이 스스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세를 때리면 결국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AI 인프라 설비 투자, 즉 캐펙스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정책을 펼 이유는 전혀 없죠. 실제로 다울투자증권 보고서에서도 핵심 광물과 일부 전자제품, 전략 품목은 관세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고율 관세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인 반도체에 끈적하게 붙어있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오히려 낮아진 상황입니다. 막연한 공포로 인한 외부 리스크가 과장되었다는 뜻이죠. 외부 리스크가 과장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내재적인 붕괴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K반도체 핵심 인재의 유출 문제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국민일보의 심층 보도를 보면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단기 계약으로 연봉 몇 배를 주고 기술만 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있어 유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최고 기업들의 직접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지적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반도체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직접 나서서 5년차에서 12년차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한국 경력직 엔지니어들에게 최대 4억 원의 연봉과 막대한 주식을 내걸고 영입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예 본인의 SNS 계정에 태극기 이모티콘까지 걸어가며 한국 엔지니어들을 공개적으로 채용하겠다고 선언했죠. 미국의 영입 조건은 연봉의 절대값 자체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되지만 무엇보다 자녀 교육을 포함해 가족 전체가 이주해서 살기에 너무나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업 종사자의 입에서 가족을 데려갈 수 있다는 조건만 붙어도 당장 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기술 집약 산업인 반도체에서 가장 에이스급의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업의 기술적 해자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다고 한들 그 숫자를 미래에도 만들어낼 두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인재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뼈아픈 부분이라는 점은 10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 온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발상으로 봅니다. 빅테크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설적으로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글로벌 시장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안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전무의 분석처럼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의 CEO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우리 인재의 가치가 그만큼 세계 최정상에 도달했다는 방증이죠. 실력이 뛰어나다는 건 자랑스럽지만 결국 그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기업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 글로벌 인재 수성전을 치러낼 압도적인 자본력과 보상 시스템을 이미 공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최근 사례를 한번 보시죠.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연봉의 50%로 묶여있던 성과급 한도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나아가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온전히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올해 기본급의 무려 2,964%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일한 만큼, 회사가 돈을 번 만큼 직원들에게 막대한 부를 지어줄 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DS 유니버시티 같은 사내 대학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조가 넘는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이 거대한 자본력이 인재 유출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파격적인 보상 소식은 우수한 어린 학생들을 다시 반도체학과로 유입시키는 장기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 한 해 성과급을 폭탄처럼 많이 준다고 해서 인재 유출의 본질적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의 2,964% 성과급은 분명 파격적이고 훌륭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이른바 RSU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의 매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주식 보상과 현금 보상의 차이를 지적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글로벌 최전선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일한다는 커리어의 확장성은 현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더구나 성과급이라는 제도는 철저히 그 해의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변동성 자본입니다.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만약 공급 과잉이나 수요 둔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다운 사이클이 오면 당장 그 막대한 성과급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미국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기축통화 기반의 주식 보상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은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유인책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핵심 인재들의 이탈을 막을 뚜렷한 세제 혜택이나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고 과기부 수준에서 그저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데만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한 영업이익 전망치 이면에 그 이익을 창출해내고 방어해야 할 핵심 두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PBR 2배에 달하는 코스피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얇고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을 AI 산업 팽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해내고 있는 과정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합산하여 내년에 500조 원대 영업이익을 바라본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 압도적 실적 데이터는 결코 단순한 착시나 신기루가 아닙니다. 코스피 5,900선이라는 전례 없는 지수 역시 비트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기보다는 글로벌 IT 생태계가 HBM을 위시한 고부가가치 메모리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확고한 시대적 패러다임 전환의 수혜를 우리가 정통으로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펀더멘탈의 승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의 눈부신 실적 전망 자체는 사실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전체 상장사 이익 성장의 98%가 단 두 기업에 극단적으로 쏠린 이 기형적 구조는 결코 건강한 펀더멘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극대화하는 뇌관이죠. 역사적 고점에 달해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PBR 2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4%대 고금리 가계 비주로 위태롭게 지탱되는 불안한 수급 구조, 올 한 해만 9조 원이 넘게 빠져나간 스마트머니의 기록적 매도세, 그리고 우리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핵심 인재들의 유출 현상까지 이 모든 내재적 붕괴 위험성을 숫자 하나가 좋다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코스피 5,900선은 외세의 침입을 막아낼 견고한 성이라기보다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비바람 앞에 놓인 위태로운 등불에 가깝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 이 논의를 통해 분명해진 공통의 인식도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례 없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거대한 사이클이 위태로운 버블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레벨업의 시작일지는 결국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증명하겠죠. 당장 내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제시될 수익성 가이던스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구체적인 관세 정책 향방 같은 글로벌 거대 변수들이 이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실적 지표와 펀더멘털이라는 렌즈,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쏠림과 매크로 리스크라는 또 다른 렌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제시한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과 근거들을 통해 시장의 데이터를 직접 평가하고 자신만의 통찰을 완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의 뉴스나 데이터 이면에는 늘 우리가 탐구해야 할 더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으니까요.